세훈이 형이 쏘아올린 작은 공? 큰 공? 중간 공? 졸라 큰 공. 나오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빵을 때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해제하려고 그랬으면 22년 하반기에 해제를 했어야죠. 주택 거래 안정, 가격 안정을 위해서 했다면은 2022년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 게 맞고, 풀었으면 2023년이나 4년 초에 풀었어야죠. 지금 푸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잠깐 이제 우리 문수영한테 잠깐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문수영한테 밀리니까 갑자기 이제 존재감을 좀 발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건 서울시에다 뭘 해주는 거고. 여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 있어요. 그런 거고, 이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부분 비싼 곳이고 자기가 신통기로 지정한 구역이잖아. 네. 정비창, 용산 정비창은 국토부에서 한 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집토끼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죠. 일단 집토끼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집안 대표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집토끼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광폭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저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를 이제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욕을 먹잖아. 항상 큰일을 하려고 그러면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얘가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얘가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찌질하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공급을 안 해서 오른 게 아니고 이 다주택 적폐 새끼들이 올린 거거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얘들을 공격해. 그치, 콘크리트더라. 옛날엔 콘크리트, 지금은 딸들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딸들. 근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장이나 회사에서는 고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는 보통 딜로이트에다 컨설팅을 맡기고, 지자체나 관공서에서는 용역을 맡긴다고 그러죠. 용역을 맡기는데 이제 그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했는데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냐라는 거를 용역을 받죠 해가지고 결과를 갖고 와보세요라는 거잖아. 그런데 담당자 시장님께서는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지. 결론 다 얘기해줬네. 추정하건대. 네.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도 반군 세력들이 많잖아요. 반란 세력들이 많잖아. 내란 세력들이 많으니까 내란 세력인지 모르는데 반대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딜로이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딜로이트보다 똑똑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제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의도로 맡기는데 모르겠어요. 딜로이트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 고객님 알아서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한 2년은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분석한 게 대부분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어차피 파크리어만 오르는 게 아니고 파크리어 오르니까 또 엘스도 오르고 리젠츠도 오르더라. 그래서 한 2년은 그래도 좀 파크리어는 좀 빨리 오르고 엘스, 리젠츠는 좀 안 오르던데, 그 이후부터는 다 같이 오르니까 그냥 푸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국민의 기본권인데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를 막은 거잖아. 파는 사람도 막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막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아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게 뭔가 거래를 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를 침해할 때는 법률로 해야 되고, 그 개인의 침해되는 자유보다 공익이 클 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토지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 집값이 투기꾼들이 들어와갖고 집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거래를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은 사람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왜 했냐면, 그리고 헌법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토지는 약간 공적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지는 약간 공공의, 공개념 약간 그게 들어있단 말이야.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서 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잠실마이스라든지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는 게 계획은 나왔는데 아무도 진행이 되는 게 없고, 진행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어. 다 나라 땅이 많아갖고.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사실. 그렇잖아요. 진행도 안 되는데 기본권만 제한이 되고 있지 않냐, 기본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권이.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보니까 주택이 계속 오르는 게 주택 거래 허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죠. 집은 주택은 사고 파는 거를 하면은 주거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침해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무현 때도 그랬고 저번에 문재인이죠. 앙이 아니지. 문재인 때도 그랬고 안 웃겼어? 문제야 안 웃겼어? 어쨌든 문제야. 어쨌든 문제야 하여튼 간에 문제야. 어쨌든 오늘 편집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도입을 검토했는데 그 위헌 논란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주택거래 허가는 위헌성이 지나기 때문에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 주택 밑에 땅 있네. 그러면 주택을 거래하면 땅도 거래되는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가지고 주택거래 허가하는 것도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로 변칙적으로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거를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했는데 공익이 컸냐? 안 컸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팝콘만 올랐냐고. 잠실에서 다 올랐고 리센트 다 올랐잖아. 삼성동은 안 올랐어? 더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나는 이게 중요한 게 토지거래 허가는 못하는 게 아니고 금지가 아니고 허가잖아요. 허가 기준이 뭐냐 이것이. 그게 구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실거주.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의 기본은 실사용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거의, 예. 실사용을 하냐 안 하냐. 실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고 실사용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5단지를 살라 그런다. 잠실주공 5단지를 살라 그러는데 잠실주공 5단지에 살라 그러는데 전화를 해서 다주택자인데요. 잠실주공 5단지 거래되냐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다주택자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주택자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다주택자는 위장 전입한 다음에 사용 안 할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공무원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지.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거지 주택거래 허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토지거래 허가는 실사용 목적이면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택이나 1주택이 갈아타기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 실사용하는 거고 다주택자가 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 실사용을 안 하는 거냐?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약간 살짝 놀라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는 규정이 그렇다. 몰랑. 몰랑 우리는 규정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공무원님을 어차피 실무자잖아. 이 사람이 무슨 그게 있겠니?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억울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잠실 쪽은 좀 빡센 것 같다라고 했더니 저희가 좀 빡셉니다. 하하하. 그리고 탁 끊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전입하고 1년 내에 갖고 있던 모든 집을 다 팔아야 돼요. 자유로운 처분권의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처분 안 하고 싶은데 처분을 강제로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구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의도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3주택도 허가가 났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동구는 또 달라요. 성동구는 또 달라. 성동구는 이제 뭐냐면 성동구는 실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요. 다주택자도. 자, 대신에 아파트는 안 되고 네가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살더라도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사는 거를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실사용이니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성동구도 다르고 여의도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실고자면 실사용하는 거니까 해주는 거고 취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안 되고 주택이 되긴 되는데 사업자를 내도 되는 거고 사업적으로 실사용을 하냐 안 하냐 대신에 서울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럼 지방에서 임대사업자 내는 거랑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내는 거랑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내는 거면 실사용하는 거고 지방은 실사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강남 쪽은 실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제한을 많이 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해제가 된 거잖아요. 대부분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빌미로 주택거래 허가를 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제해줬다고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지. 당연한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맞지 않아요? 당신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은 제한을 두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그렇죠. 안 팔려요. 당신 10명한테 팔 수 있는 거하고 3명한테 팔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겠어요?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다고 내가 이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권만 제한했지 전혀 집값 안정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진작에 없어졌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걸 우리 권리를 다시
회복한 거지 권리가 좋아진 게 아니야. 좋아질 게 없어.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오를 건데 뭐 토지 거래 허가를 하더라도 오를 건데 그냥 이걸 풀어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부 거래가 되면서 되게 높아지는 것처럼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거지. 원래 장삼대청, 아베 목성은 원래 좋은 동네라서 그냥 가만히 둬도 오르는 거다 이거지. 오를 때였다. 그럼 속도가 조금 빨라졌을 뿐이지. 그냥 자기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한꺼번에 확 튀면 또 조금 주춤할 것이고. 그렇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호들갑 떠는 거죠. 잠실 S는 5687세대잖아요. 5687세대잖아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30평 중에도 한강뷰 잘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돌아 앉아가지고 해도 잘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 해 안 나오는데 저천 거래된 거랑 한강뷰 나오는 거랑 똑같은 평형이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호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호가는 옛날부터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그냥 제일 거래 잘 된 거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막 호들갑 떨고 이렇게 하고 클릭만 땡기면 되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어차피 누구 무슨 신문인지도 모르잖아. 그냥 그런 목적으로 자꾸 쓰는 건데 어차피 갈 길을 가는 건데 조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로 인해서 속도가 좀 빨라지겠다. 그치. 그러니까 30억이 32억이 리센츠가 31억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어. 동네 카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돌아. 원베일리 68억은 아니고 65억 거래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는. 근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천천히 갈 건데 좀 빨리 갔으니까 문제는 이제 크기가 더 이렇게 상단이 더 높아져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크기가 이제 남야기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급하고 B급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지금도 많이 벌어져. 더 벌어지니까 이제는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장처럼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B급지가 A급지에 따라가는 시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오히려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는 A급지보다는 B급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 A급지가 되면 A급지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장기 거주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수익률은 B급지나 C급지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튀어서 그러니까 A가. 그게 이제 뭐냐면 원베일리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베일리 그죠. 0.0 몇 프로잖아요. 원베일리는 0.0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장이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보급률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50% 정도 남짓이 50% 될까 안 될까 이런단 말이에요.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5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두 채 중에 한 채는 아파트고 두 채 중에 한 채는 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산 면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상위 50% 안에 든다는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상위 50% 하면은 중간 가격, 서울 중간 가격은 한 10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한 자산, 그러니까 집값 기준으로 보면 20, 30% 안에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밑에 단계. 지금은 이제 권상우나 뭐 누구야? 고소영 친구 이런 정도 수준의 이런 정도 수준의 친구들 동생들 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 브라이튼 N40? 그렇지. 그런 거 유재석이 갖고 있다 어쩐다 하는 거 그런 거 거래된 거 나오더라고.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의 동생 또는 조카 이런 분들이 사는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좀 있으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상위 10에서 30%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2025년에 본격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65억이 계속 찍혀줘야지. 64억, 65억, 65억, 66억 이렇게 계속 찍어주는 점들이 있어야지. 어쩌다 하나 지금 탁 고점에 지금 하나 찍힌 점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래가 많이 돼야 시세인 건 아니고 60억이 거래됐네, 65억이 거래됐네 이런 거는 뭔가 뷰가 한강뷰가 되고 안 되고 되게 중요하잖아. 한강뷰가 되게 좋다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막 그 60억 거래될 때도 45억에 거래된 것도 있고 50억대에 거래된 것도 있고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금 약간 뒤로 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45억은 한강뷰가 안 나오고 60억은 한강뷰가 파노라마로 쫙 나와. 그러면 그 파노라마 나오는 그 한강뷰에 15억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고 돈은 15억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 그걸 산 거고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45억이 시세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쯤이 시세인 거지. 꼭 거래가 많이 돼야 시세가 된다는 거는 그럼 영원히 그 시세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부터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매매 거래 비중이 낮아요. 잘 안 팔아요. 그 보유 기간이 길어요.
영원히 인정 안 해줬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돼버린 분들이 많잖아.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주식은 좀 잘 아는데 주식 잘하면 주식을 계속 하지 왜 부동산으로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유독 그쪽을 좀 아니 거래를 안 해보고 견제를 그쪽을 좀 유독 아니 거래 한 번 안 해보고 맨날 그 추상이죠. 이런 거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거하고 같은 거죠. 추상이죠, 추상. 내 집 가격이 안 오르거나 집이 없으신 분들, 집이 많이 올라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호도하는, 심리를 치료해주는 하락 호소인들에 불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거래량을 좀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래량의 수준입니다. 지금 역대급 거래량을 찍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이런 게 심하긴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데이터를 했는데 데이터 화면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내가 방금 한 건 아니잖아 혼자서. 그리고 이런 고민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딱 그냥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게 있잖아. 인과관계. 이게 때문에 집이 오르는 거다. 이것 때문에 집이 내리는 거다. 이런 인과관계. 얘가 이러면 집이 오르고 얘가 이러면 집이 내리는 거다. 그치?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A가 작동하면 B가 작동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하락 이야기를 하면 망고쌤이 발작을 한다.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약간 이런 거고 상관관계는 시국이 어수선한데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게 약간 그런 거 같네 진짜로. 막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건지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모르잖아.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마침 시국이 안 좋은데 이 사람 망고쌤도 기분이 안 좋네? 이거 뭐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중요한 건데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거래량이 살아나야 올라간다. 거래량이 살아나야 그 가격이 올라간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인과관계가 있냐? 이런 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망고쌤,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도 올라가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터져서 매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오르기가 쉽죠. 왜냐하면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하고는 주택시장은 다르잖아요. 주식시장은 100%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고 주택은 실거주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실거주하든 세입자가 실거주하든 실거주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2년 뒤에 올랐다고 해서 팍 팔고 뭐 얍삽하게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 얍삽하게. 그렇잖아. 비과세만 딱 챙겨 먹고 나가고 이런 거 안 되잖아. 얍삽한 게 좋은 거야 원래. 네.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처럼 보기는 힘들다는 거지.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 네. 주식이 오르면 수익률 되면 자동으로 자르고 막 로스컷 하고 떨어지면 자동으로 자르고 이렇게 되는데 주택은 그렇게 안 하잖아. 실거주라는 게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주식처럼 설명을 했을 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주식을 베이스로 하고 주식 베이스에서 주택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 잘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맨날 집은 한번 거래해봤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 번 거래해봤니? 물론 그게 거래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주택시장을 좀 더 이해하려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배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상승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거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가격이 확 빠지기 시작하는 거래량이 있고 그냥 쭉 크게 변화가 없는 거래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2022년 하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거래량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서울이 1000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8,000건, 9,000건까지 갔다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무슨 소리냐? 3분의 1 토막이 나도요. 그러니까 밥을 3공기 먹다가 한 공기밖에 안 먹는데 무슨 소리냐? 살이 빠져야지.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니까요. 왜? 살이 빠지려면 3분의 1공기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3,000건은 그래 가격이 폭락하는 거래량이 아니야.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서울 같은 경우에 1,000건 이하일 때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더라 이거지. 1,000건 이하.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 있죠. 이게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서울의 실거래 기준으로. 네. 이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2008년 9년이 8년 9년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잠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은 1,000건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여기 또 우리 그 2022년 여기 보시면 이 1,000건이 안 돼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3,000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래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실거래 지수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2024년 연말에는 가격이 안 빠졌다니까? 2023년 겨울에는 빠졌고 2022년 겨울에도 빠졌어. 맞아. 그리고 봄에 대해서 회복했는데 2024년 겨울에는 실거래 기준으로 하나도 안 빠졌다니까? KB 기준으로도 그렇고 안 빠졌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데 누가 우리 그때 유튜브 개념일 때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이야기 한다면서 지금 누가 집을 사냐고. 그러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해댔어. 나 엄청 치우기 바빴거든. 치우기 바빴는데 너무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안 빠졌다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울해야 될 대상을, 기분이 우울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해준 거지. 12월 초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해준 거지. 난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 걔도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무슨 부동산 이야기했는데 안 빠졌다니까요. 놀랍게도 안 빠졌다니까. 근데 나는 지금 되게 막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요 3,000건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빠지려면은 1,000건 이하가 돼야 된다고. 서울은 이렇게 빠지려면 1,000건 이하가 돼야 된다니까. 이거를 좀 믿어주세요 제발. 이게 데이터 제발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하여튼 빠지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1,000건 이하면 급락하고요. 1,000에서 1,500건이면 서서히 빠집니다. 그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준다고 빠지는 게 아니다. 이게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막 반포도 그렇고 그렇게 날리면 거래량이 좀 줄지 않을까? 이거 다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이야기지. 왜 반포가 거래가 돼야 거래량이야. 반포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아파트가 30만 원밖에 없다니까. 서울에 180만 호가 있고 6채 중에 한 채만 강남 3구에 있다니까요. 6채 중에 한 채. 어느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 아파트가 370만 호가 있다는 거야. 서울에 가구수가 370만이야. 주택수하고 헷갈리는 거지. 주택수가 480만 정도 있고 180만 호 정도가 아파트야.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은 40% 초반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진짜 아파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만한 아파트는 전체 서울 가구수 대비하면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아파트는 0.1%도 안 되는 아파트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포니, 잠실이니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그나마 좀 이건 살만한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차는 마이바흐를 보고, 페라리를 보고, 포르쉐 뚜껑 718 정도는, 이 정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그리고 현실은 뭐예요? 아반떼도 풀옵션도 못 사가지고. K5. K5 깡통 사가지고 할부로 내고 있잖아. 사실 그런 거잖아. 그거라는 거지. 당신한테 딱 맞는, 그 경제적, 딱 맞는 거는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동대문 나중에 더 가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위 0.1%, 1%, 막 상위 15%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상대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건데, 현실을 보면은 누가 마이바흐 좋은지 몰라. 알지. 남자들은 다 알지. 나도 타고 싶어. 뚜껑 옆으로 쫙 열리는 거 타고 싶다고. 저도 타고 싶은 타고 싶다고. 딱 타고 을왕리 가고 싶지. 그렇지. 쫙 조개구이 먹고 싶지 나도. 문이 이렇게 안 열리고 촥촥 이렇게 열리고. 버터플라이라고 있어. 버터플라이 이렇게 있잖아. 하고 싶지 몰라? 근데 현실은 뭐야? 아반떼라니까. 아반떼. 현금으로 살라 그러면 모닝 사야 되고 그런 거예요. 모닝도 카드로 살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 거잖아.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강남 3구만 거래량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서초구나 이런 데는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되게 적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 너무 적기 때문에 몇 개의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데, 강남 쪽에서 보도되는 거래량은 그 적은 거래 중에도 거래량 간에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 원베이 리전의 아리팍 있잖아, 아리팍. 네. 그거의 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논문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5% 이상 차이 난다는 논문이 있어요. 사이뷰, 풀뷰, 노뷰 이렇게 차이에 가격별로 이렇게 실거래를 장기간에 분석해 놓은 논문도 있어요. 차이가 되게 15% 정도 나거든요. 60억이면 15%면 얼마야? 왜 15억이야, 15억. 딱 맞잖아. 60억, 45억. 그렇잖아. 이게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차이 많은 줄 알았는데 15%. 맞지? 20%면 12억이고 15%면 그 8, 9억 되네요. 한 9억 정도 되네요. 그죠? 9억. 그래, 그런 거라는 거지. 강남 일부 거래를 이제 강남이 많이 오른다는 쪽으로 많이 호도를 하니까 일부 거래 중에 높이 찍힌 것만 이제 이야기할 뿐이지, 보통. 그리고 우리쟁이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가만 계속 이야기하잖아, 신고가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막 매일 아침 톡방이 뜨잖아. 어디 신고가 얼마, 신고가 얼마. 맨날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올려야지. 막 그 톡방에 충성하는 거 같고 막. 그거 누가 올리는 거야?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그걸 뽑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뽑아주는 사람들 있잖아. 실거래 이런 거 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신고가 유행할 때 그때. 다방에서 이런 데는 신고가 뭐 하락 거래율, 뭐 상승 거래율 이런 거 뽑는 것처럼 편하게 보긴 하는데 다 똑같이 도니까 이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톡방을 들어가면 이게 우리들끼리 모르는 톡방에서 맨날 그러잖아. 맨날 신고가야, 맨날 신고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좋은 문구 뭐 있잖아. 짤 9장짜리. 9장짜리. 그렇지. 그거 돌고. 그 짤 뜨잖아. 막 되게 유명한 사람 링컨 사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링이 나오더라고. 링컨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사진 옆에 아름다운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라는 걸라고 믿지 마라. 이렇게 25장짜리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나오고 쫙 올라오고. 쫙 나오고 하트 3개 눌러져 있고. 그다음에 굿모닝 하고 막. 월모닝입니다. 이러고. 월모닝입니다. 오늘도 이자 내려가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막 이렇게 이자 내려가야죠. 이러면서 거래량이 잘 받쳐주고 있는데 거래량을 이제 주로 거래량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쳐요, 사람들이. 이게 뭐로 사기 치냐면 그 12월 초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폭망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2월 17일이니까 딱 폭망했다고 말하기가 딱 좋은 게, 자 보세요. 2월 17일 현재 제가 이제 2월 13일까지 한 거는 2월달 거래량이 428건이에요. 네. 428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가지고 지금 2월 17일인데 428건 거래됐어요, 지금. 지난달에 3,000건 거래됐어요. 그러면 지난달 볼까요? 12월 달에는 3,076건 거래됐어요. 12월 달에 3,076건 거래됐는데 지금 2월 지금 400개? 물론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428건밖에 거래돼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1,000건 1,000개 안 돼요. 겨우 넘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12월 초에도 얘기했고요. 1월 초에도 얘기했고요. 11월 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게 팩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팩트야, 팩트. 그게 팩트죠. 팩트인데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 거죠. 아니 428건 거래된 게 거짓은 아니잖아. 거짓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지.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만들었어요, 옛날에. 뭘 만들었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표냐면 이 오렌지색이 2월달 거래량이에요. 남색은 1월달 거래량이고, 그리고 요거는 12월 거래량이에요. 하늘색은. 자, 그러면 우리 실거래 신고 때문에 그 거래는 한 달이 지나야지. 1월달 거래는 한 달, 2월 말이 다 지나야지 집계가 끝나잖아요. 네. 이거는 맞죠.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60일이 다 지나야지 전체 거래량이 집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월 거래량을 2월 17일에 나와가지고 2월 거래량을 2월 17일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60일 동안 거래될 집계를 하는 거를 17일 거래된 것 같고 적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넌센스죠, 넌센스. 좀 안 맞죠? 모르는 사람을 호도하기 딱 좋죠. 그런데 내 얘기 이런 거지. 이거를 모를까?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 알죠. 이건 다 알죠. 대중도 근데 뭐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의도인 것 같아? 의도된. 모르고 있구나. 알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호도하기 위해 팩트잖아, 팩트. 그치?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좀 적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씨름 지키면 누가 이겨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러면 거래량을 이야기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래량을 매일매일 집계해서 1월 달에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지금 2월이 되고 2월이 13일 흘렀을 때 428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 13일 동안 집계된 거를 60일 동안 집계된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는 300건이 3,000건이고 여기는 428건이니까 너무 1,000건도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12월 달에도 13일 동안 집계된 거래량이랑 2월 13일 거래량이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13일 경과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귀찮아 죽겠어. 그냥 매일매일 이거 4월 달부터 하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진지하게 설명을 후랭이 안 나오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개인 라이브 할 때는 벽 보고 이야기하잖아. 네. 벽 보고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 모든 걸 끊어지면 안 되잖아, 개인 라이브는. 자, 그래서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1월은 13일이 지났을 때 252건이었다는 거예요. 252건인데 2월 달은 428건이에요. 그러면 1월보다 13일 기준으로 보면은 1월보다 2월이 2배 이상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12월이죠. 2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 지금 그러네. 미안해요. 252건 호도했네. 호도하지 말아라. 428건. 그러니까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이상이라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그래프가 올라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이게 이 12월, 1월이랑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대가리를 들었잖아. 대가리를.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컨대 요렇게 가지 않겠냐. 그 정도까지요? 3,000건은 지금 추세면 3,000건은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지.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12월에 비해서 올라오다가 이게 설 연휴야. 설 연휴 동안 거래가 제로였어. 그러다가 설 연휴가 지나니까 다시 기울기 봐봐요.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은 1월달 거래량이 12월 거래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돌파. 주식이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돌파. 골든 크로스. 돌파했다는 거야, 돌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 달도 이제 2월은 이제 날수가 작잖아. 1월 달은 연휴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2월 달은 1월 달보다 많을 것 같고 1월 달도 12월보다는 이 추세라면은 많을 것 같다. 3,000건 초반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월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12월 초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1월 달은 설 연휴 효과 때문에 조금 느리게 보였었지만 1월 달도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설 연휴 전에도 사람들 많이 집보러 온다 그랬거든. 설 연휴 이후에도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랬거든. 그게 그 거래량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게 2월 이렇게 데이터를 팩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분명히 1월이나 12월보다 높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8월 이후에 거래량이 폭망했다. 그지? 그리고 점점 거래량이 폭망했다 그러는데 대출 막혀서. 안 폭망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은 건 맞아요. 8월, 9월, 10월 다 해볼까요? 11월까지. 이게 8월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게 8월. 보이시죠? 8월? 8월인데 그 밑에 있는 거 9, 10, 11, 12, 1 보세요. 다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어요. 어디가 거래량이 폭망했어요? 그러네요? 8월 이후에 거래량이 반토막 난 건 맞는데 계속 3,000건대를 3,000건에서 3,500건을 유지했다는 거야. 내 이야기는.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여러분? 11, 12 다 3,000건대. 그래. 9월 달에 2,949건이 된 이후에 그 이후로 계속 3,000건에서 3,5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거래량이 폭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추석이 9월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보다 8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던 건 맞다. 7, 8월에 거래량이 맞는 건 맞는데 9월 이후에 거래량이 반토막, 반토막 이상 났다. 그건 맞다. 팩트다. 그런데 3,000건에서 3,500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집값이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수요가 없다는 거다.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떨어져야 사죠. 그러다가 요새는 떨어지면 사세요라고 바꾸더라고. 떨어지면 사세요? 그럼 아예 못 사겠네. 떨어지면 빌라 사라고. 빌라요? 세종시 이런 데 사고, 지방 사고. 세종 아파트를 많이 떨어졌으니까. PIR 기준, 주식처럼 PIR 기준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아파트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거제, 사천 이런데. 거제 4천, 4천은 4천만 원이고 2천은 2천만 원이고. 거제는 거제 오지 그랬슈. 거제 오지 그랬슈. 이건 좀 재밌다. 그죠? 이건 재밌었어? 자유 안 자유는 좀 별로였는데. 이건 재밌네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8,000건, 9,000건 거래되다가 거래량이 3,000건으로 떨어졌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다는 증거니까 많이 빠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가격이 폭망하는 거래량이 있다니까. 그게 서울은 1000건 이하라니까. 방금 보여줬잖아. 아니 그 기준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평균, 5년 평균은 약 5,000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해 두세요. 5,000건. 10년 평균이 5,000건이에요. 어쩌다가 10,000건 넘게 거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00건이고, 그리고 폭망하는 거래량은 1,000건 미만이고, 최근 1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에서 1,500건이면 보약보합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상일 때는 강보합이 있더라 이거지. 이런 건 안개는 괜찮아. 한국이면 좋지. 그래야 안 속지. 근데 이런 걸 누가 얘기해 주냐고. 나 혼자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돌리고 있는 거죠. 0.05 이런 거 외울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렇지. 그 뭐 금리 0.025% 포인트 떨어졌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자, 10년 평균 5,000건. 그 다음에 1,000건 이하일 때 폭망. 그 다음에 1,000건에서 1,500건일 때 서울 기준으로 약보합. 1,500에서 3,000건 사이일 때는 강보합.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래량이 있고 폭망하는 거래량이 있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밥을 3공기 먹다가 1공기밖에 못 먹지 않냐.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나.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지냐고. 이상하지 않냐. 살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왜 이러냐. 이상하지 않냐. 1공기를 먹어도 살은 안 빠져요. 살이 빠지는 공기량은 3분의 1 공기지 1공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3공기에 3공기로 밥을 줄인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을 빼려면 3분의 1 공기를 먹어야 된다고요. 3분의 1 공기를 안 먹고 3분의 1로 밥량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망고생 거짓말쟁이. 뭐야? 그냥 네가 안 웃고 있어서 해봤어요. 9,000건이면 너무 좋죠. 폭등하는 각이죠. 폭등각인데 9,000건에서 3,000건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빠지는 거래량은 여기에서 또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월도 3,000건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면 3,000건이 아니라 4,000건도 갈 수 있죠. 3,000, 4,000 정도의 느낌이면 네. 근데 보세요. 벌써 담보대출이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2025년 서울 공급량 중에 대부분을 차지 12,000건이 날라갔잖아요. 둔촌주공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문동에 라그란데도 입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되면은 걔네들도 이제 입주 물량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끝나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다 그랬잖아. 막 그렇다면, 야, 정부가 그걸 모르냐? 연초 되면 한도 다 풀어가지고, 할 거 다 모르냐? 그러니까 단순하네. 니들이 참 단순해. 어떻게 내년 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다 예상하고 다 그때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바보냐? 그거 모르냐? 안 내린다, 야. 모르냐? 그런 이야기 했잖아, 다들. 그치? 그치. 그래. 이제 1년대로 보면 말이 되는 소리 같긴 한데, 은행에서 대출하는 걸 영원히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량을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에는 은행들아, 이만큼 대출을 해라. 이만큼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요즘 은행들이 전부 다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반기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상반기에 안 하고 있다. 하반기에 확 해야지. 이런 애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 승진해야 되고 상무 승진해야 되고 사장 승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은행은 5천억 했는데 니는 지금 청구냈어? 사장님, 저희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전략이냐? 뒤에. 연말에 많이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겁니다. 미쳤네. 그쵸. 미쳤네. 이럴 거 아니야. 미쳤네. 뭐 이렇게 사주 받았냐? 이러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총량 범위 내로 합의했고 총량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건데 초반에 또 싸게 해서 많이 실적을 조기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래서 상반기에 뜨는데 이번에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올해도 내려가진 않을 거야.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겠지. 한 번도 금리가 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라고 한 적 있어요? 금리가 또 한 번이라도 직선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런 거 들은 적 있었어요? 2021년에 금리 오를 때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야. 막 이렇게 금방 못 올라가. 그러고 있는데 파월이 또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있었어. 그냥 믿는 거지. 네. 내려갈 때는 어때요? 쭉 내려갈 줄 알았잖아. 그럼 중간에 계속 쭉 내렸다가 자꾸 뭘 날려. 피크를 했다가 이상한데? 야,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내렸나? 막 이렇게 또 했다가 또 그럼 올라가나? 또 내리고 또 이번에 또 쭉 내리다가 내려가나 보네. 그래도 이렇게 또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물가가 또 올랐는데 트럼프는 자꾸 내리려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항상 금리는 뒤뚱뒤뚱 무르르 해요. 뒤뚱뒤뚱 쭉 가지 않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리는 물 쪽으로 계속 가 있는 거죠.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드라마틱하게는 안 내려가겠지만 금리의 방향은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지. 우호적으로 바뀌고
하반기부터는 물량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면 반포원벨이 65억 찍었는데 이제 80억 가는 건가요? 평당 3억 가자. 평당 1억도 엊그제 같은데 3억 가자. 90억 100억 좋다 가자. 이게 아니잖아.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금리도 내려가고 대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동성은 항상 늘어나잖아요. 연 단위로 보면 유동성이 한 번이라도 M2가 한 번이라도 줄은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지는 거, 당신의 집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계속 집이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머리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서 말해서 2023년 초에는 그때도 내가 나하고 집 사라고 했는데 한 5월이나 됐어야 돌아섰다고. 이거 많이 먹었지 그때는. 조회수도 안 나왔습니다. 조회수 뭐 1000 나오기도 힘들었지. 그쵸. 막 998 막. 아무도 안 쳐다봐. 야, 동생한테 전화해 2번 더 눌러달라 그래야 되나? 900원 너무 쪽팔린다. 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2024년에는 조금 일찍 올라왔지. 그치? 그래서 그때도 3원 그때도 나와가지고 계속 사라고 이야기했고, 그지? 그런데 2024년 연말, 그러니까 2025년 초가 됐을 때 지금은 아예 내리지도 않고 지금 2024년을 맞이했는데 2025년에 12월 내 생각에는 12월 바닥 찍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월 달부터 설 이후에는 더 거래량이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고 2월 달에는 1월 달보다 더 빨리 기울기가 빨리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없어서 집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60억을 찍고 65억을 찍어서 그게 90억이 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딴 약이구나.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가오는 만기라든지 애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집도 오르는 것 같고 주식은 좀 그렇고 사람들이 다 주식만 하는 줄 알아? 대부분 주식 안 해요. 주식은 그렇고 그러면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반포가 오르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동대문도 오르겠지. 동대문이 오르고 나면 노원도 오르겠지. 중랑구도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현실에 맞춰가지고 한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A급지가 아니라 B급지, C급지로 전이가 될 거라는 거죠. 온기가. 그게 망고스의 ABC 이론이고 300년 전에 캔틸런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에세이를 써가지고 남겨놓은 거잖아. 세계 최초의 경제학 논문. 뭐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300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지. 했다는 거잖아.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만 오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다음으로 쭉 온기가 퍼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이제 B급지, C급지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초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B급지, C급지에 신축을 사라 그랬어요. 신축을. 그래서 신축 그때 갭 2억이었거든. 그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는 B급지, C급지에 신축도 가겠지만 입지 좋은 곳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팩탈 이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지방 간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했잖아. 네.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 간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다. 기다려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를 이런 식으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다주택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편견이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니까 다주택 포지션보다는 일단 똘똘한 데다가 자기만의 강남, 내 능력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거를 일단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 선점하고 빚 갚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두 채, 세 채는. 그런 이야기 빨리 내지만은 제발 좀 하십시오. 제가 2023년 초에도 얘기했고 2024년 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안 사면 내년에 후회할 거라 그랬잖아. 2024년 초에 안 사서 2025년 초에 지금 후회하고 있단 말이지. 왜? 자기가 그때 보고 있던 집 한번 다시 열어보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라고. 그런 거 보면서도 계속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025년 초도 늦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2023년 초부터 서울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6년, 3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집이 오른다는 인식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이 돼서야 강남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2017년이 되니까 그때 집이 오르는지 알고 이제 집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2018년 겨울에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물량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집이 떨어졌어요. 살짝 2019년 초까지. 똑같아서 패턴이 202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까지 집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살짝. 그때
마침 헬리오가 입주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 봐라 또 이 상승공자는 놈들 봐라 이거 막 집 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망한 거야. 헬리오 지금 전세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그랬는데 보란 듯이 2019년 초부터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턴을 해서 우리가 느낄 만큼 일반인들이 느낄 만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틀고 나면은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공을 하늘로 있는 힘껏 던져보세요. 그러면 초반에는 공이 속도가 빠르다가 점점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속도가 제로가 된 다음에 공중에 잠깐 떠 있다가 천천히 움직인 다음에 쑥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걸 반대로 돌려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턴을 하는 시기에는 속도가 되게 느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그런 거야.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2013년, 14년, 15년, 3년 동안, 2년 동안 천천히 올랐단 말이야. 보세요. 옛날에 2년 전 가격을 보라니까 서울을 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야. 1, 2년 뒤에 또 후회한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린다니까. 대표님 너무 헷갈립니다. 왜요? 뭐가요?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고 누구는 2009년과 같은 굉장히 긴 보합장이 올 수도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폭락한다 그러고 누구는 떡상한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또 어차피 대출기자 들어올 거니까 상보하보라고 얘기해요. 상고가 아니라 상반기에도 강보합, 하반기에도 강보합일 거다. 2024년도에 그렇게 있지. 상보하보. 하반기에 안 떨어졌다니까? 보합이었다니까? 그 기준이 중요한 거야.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기준, 우리 집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저는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2025년은 상반기에도 보합이고 하반기에도 보합일 거다. 강보합일 거다. 약간 플러스일 거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 늦었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 자, 저는 폭등은 모르겠고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폭락한다는, 그래도 계속 폭락할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야, 데드캣 바운스라고 아냐? 무식이더라? 부동산 무식이더라. 데드캣 바운스 알아? 무식이들. 고양이는 죽어도 있잖아. 죽었는데 이게 빨딱빨딱 하거든? 그 고양이 죽었는데 빨딱빨딱 하거든? 그 데드캣 바운스 보기는 했나? 나는 진짜 죽은 거 빨딱빨딱 하는 거 봤는데. 자,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다. 봐봐라.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푹 떨어졌다가 2009년 한 방에 회복하고, 그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까지가 아니라 2012년까지, 10, 11, 12, 3년 동안 계속 왔다. 그때 강남이 막 10억 하는 게 막 그럼 이제 거래 몇 개 가지고 제일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하겠지. 빠졌다. 똑같이 데드캣 바운스 될 거다. 그때도 입주 물량 적었다. 똑같았다. 그때도 BF 문제 있었고. 그 주장이랑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다.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면 그때 사라. 그 신호는 제가 줄 테니까 제 이야기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축이. 그때 신호는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거래가 많이 되면서. 그 거래가 많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저처럼 뭐 1000건이야, 1000에서 1500건, 뭐 3000건 이런 거 없고, 그냥 많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되게 차이적인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 많이 그래될 때 사라 그러지 않았냐, 또 이러겠지. 그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이렇게 차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얘기해야 돼, 무조건 추상적으로. 지금 말이야, 투자는 말이야, 실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그 차이적이잖아, 해석이 다. 그치?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그쵸? 어쨌든,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 와도 자기 주장에 맞는 점 몇 개 있는 것 같고, 수많은 표본, 서울의 전체 표본이 매달 3000개씩 찍히는데, 그래가. 그 중에 한 3, 4개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장기 시계를 쭉 한 10년, 그러니까 한 100만 건 거래됐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딱 맞는 막 한 200~300건만 갖고 와서 얘기한다든가. 그거 사람들을 막 속이기 되게 쉬운 거죠.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 예,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2015년, 14년부터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1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데이터 모으는 건 쉽지 않거든. 어젯밤에도 프로그램 짰다 잤거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갖고 와 표 보여주면서 하면은 혹하거든. 왜냐하면 그래프는 어려워 보이고, 누군가 설명해줘야 될 것 같고, 내 믿을만한 사람이 설명해주면 신뢰가 가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죠. 그래프 보여주면서, 그래프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래프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남들 이야기 듣지 말고. 얼마나 좋아.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만 놓으면 내 정신이 힐링이 되고, 집 산 사람도 오른다고 망고쌤이 계속 힐링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내린다는 사람은 가만히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린다고 하니까 힐링 있어서 좋고 알고리즘은 계속 하락이나 상승 둘 중에 하나만 계속 보여주고 얼마나 기분 좋아. 걔 점점 이제 자기만의 우물 안에 계속 갇히는 거지. 알고리즘이 당신을 서서히 당신의 뇌를 쭉 해가는 거죠. 그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그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드캣 바운스다 2010년부터 13년은 봐라.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유사하다. 그거랑 그 다음에 수요가 없어서 빠지는 거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요거를 먼저 확실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한번 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자, 테드캣 바운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드캣 바운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리가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뭔가 그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때도 유동성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지지 않았을 건데 돈이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은 필수제인 주택시장에 반드시 강제로 참여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주거의 선택이라는 문제, 테넌트 초이스라고 하는데 네 집에 살 건지 남의 집에 살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서울의 매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방은 다 올랐어요. 서울의 매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서울의 매매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매매는 빠진 게 맞죠. 그런데 전세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매매를 안 가고 전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짬짜면 같은 거야. 짬짜면 같은 건데 중간에 이게 칸이 있는데 나는 그 짬짜면 말고 그 샤브샤브 집에 가면은 빨간 거. 빨간 거 맑은 거 있잖아. 그리고 네. 뒤에 있는데 그 육수를 한쪽에만 붓는 거죠. 빨간 매매에다 안 붓고 맑은 쪽에다가 계속 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만 쫙 차오르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중간에 중간에 막아놓은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래서 이게 전세가 차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이제 신념이 생기고 이제 바이블처럼 돼버린 거죠, 그게. 그 이야기예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는 이야기. 그걸 맹신하고 있어요. 2010년대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샤브샤브. 샤브샤브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매매는 내렸지만 매매에서는 계속 이제 육수의 양이 줄었지만 전세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양쪽에 똑같이 붙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그치. 둘이 같이 차오르잖아. 그러니까 매매 전세 보시면 알잖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주거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 전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매매로도 가고 전세로도 간다. 골고루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량이? 그렇게 막 다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데이터로 알려줄게. 네. 심리가 당신이 매매로 갈지 임대로 갈지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임대로 키가 이렇게 심리라는 키가 임대로 완전 쏠린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그 테드캣 바운스 시절이라는 거죠.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심리 보이시나요? 심리? 그때 테드캣 바운스 시절의 심리? 정말 꼬라박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 매수 심리잖아요.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매가 내리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심리가? 그때 내 이야기는 심리도 안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매매가 폭락하는 심리가 있고 매매가 폭등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평균보다 약간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심리는 아니라는 거지. 왜? 내려가는 심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 오르고 있잖아. 여기 매매가 플러스잖아. 여기 위에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심리가 뭐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12월에 탄핵 정부 있고 나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월 되면서 기울기가 무한대 솟아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내려갈 거고 상반기 지나면 입주 물량도 이제 체감하게 될 거고 무섭지 않냐? 나는 두근두근 하는데 그게 그때랑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에이 이건 내 피셜 아니야? 자 그러면 전세 수급을 보면 돼요. 그때 진짜로 전세로 갔는지.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매수를 하냐 안 하는 심리는 2010년대는 엄청 낮았고 2010년부터 13년 엄청 낮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거의 3배 이상 높다라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매매로도 간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전세는 진짜 실제로 그랬냐면 전세 수급이라는 게 또 있어.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KB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가 아니고 KB에서 만든 겁니다. 그때 보시면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보세요. 전세 수급 지수 보세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당시 전세 수급 지수가 전세 찾는 사람 많은데
전세가 너무 꼬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위치를 보세요. 위치가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될 건데 그 위쪽에 최상단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사람들은 다 전세로 가고 전세가 빠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돈의 총량이 주택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쪽으로 쏠리냐 이쪽으로 쏠리느냐지 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돈이 어디 가냐? 샤브샤브에서 그 매운 쪽으로 마라 쪽으로 마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맑은 물 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은 양쪽으로 다 가고 있다. 왜? 지금 심리는 그 전세 수급 보면 그때보다 훨씬 낮잖아요. 보세요. 전세 수급. 그치? 낮잖아요. 근데 전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전세 오르고 있잖아. 제 이야기는 빨간 선.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는 매매는 마이너스 1, 전세는 플러스 2 해가지고 돈의 총량은 플러스 1. 두 개 합치면 플러스 1. 지금은 전세도 0.5, 매매도 0.5, 두 개 합쳐서 1. 똑같다는 거지. 돈은 항상 늘어나니까 꾸준히 돈 늘어나는 만큼 매매와 임대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경제 전문가들 많이 나오게 했는데 그때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많이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 라디오 경제 방송을 틀잖아요. 틀면 뭐가 나왔냐? 미국이 망했습니다. 또 유럽이 망했습니다. 그리스가 자빠졌습니다. 스페인도 자빠졌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유럽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되게 잘 사는데 와 거기가 다 망했다고? 힘들겠다. 우리도 힘든데. 이게 심리가 이게 뭔가를 사고 이런 심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건설회사 몇 개 망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망했다니까. 전 세계가 망하는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사고 본격적으로 사고 이러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그 심리가 어디로 갔었어? 아까 보았잖아. 다 전세로. 임대로 갔다는 거지. 임대로. 그래서 그 국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전세에 국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매매로 이렇게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 그때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때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도 마이걸처럼 생각하는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르는 건데 지금 봐라 전세가율만 보면 이렇잖아. 지금 봐라 전세가율이 이 수준인데 뭐가 오르냐. 전세가율이 60% 넘어야지 본격적으로 투자의 시대가 오고 가격이 오르고 이러는 거지. 근데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오기도 힘들지만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갭 투자를 12.4%, 13.8% 이렇게 내고 할 수 있겠어? 막 살 수 있겠어 집을? 지방에 지금 다 주저앉고 있는데 다주택 규제도 없는데 지방 가갖고 미분양 사고 막 갭 작으니까 사고 막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매수 주체는 실거주죠? 실거주죠. 대부분 실거주자는 누가 사요? 실거주 위주로 가잖아요. 실거주. 자, 그래서 이게 실거주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주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거죠. 급 나갈 수 있다 이야기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물이 쌓이는 거는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맞죠? 수요가 없으니까 급 나갈 수 있다. 오르려면 거래가 많이 되는데 지금 거래량은 2월이 지금 13일, 17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500건도 안 된다. 이러면 1000건도 안 될 수 있다. 와, 그럴싸하지 않아? 아까 내가 그래프 설명 안 해줬으면은 다 속지. 그치? 다 속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쌓인다는 이유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잖아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에. 샀다. 이게 주인들이 왜 팔고 있잖아. 주인들이 왜 팔겠어요? 왜 팔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등기 광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집을 지금 파는 사람들이 오래 갖고 있다. 10년 이상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네. 나는 그걸 듣고 야 이걸 이렇게도 분석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분석한 걸 똑같은 건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인정.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추고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투자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15억짜리를 사면서 12%를 취득세를 낸다고? 복비까지 해가지고 13% 넘게 낸다고? 20억짜리를 사면 2억 6천 7천 거의 3억 가까이 내고 내가 집을 산다고? 말이 돼? 안 사. 그러면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야.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에 민감한 거지. 대출 받아서 많이 움직이시니까. 근데 대출을 풀로 받는지 알아, 다. 맞아요. 그게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대출도 안 받아봤지. 대출도 거래도 안 해본 거 같지. 부동산에는 가보기도 했나?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니까 그런 거지. 나도 방구석에 앉아 데이터 보지만 이게 부동산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있는 손품이랑 발품이 결합이 돼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다들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데 자 그러면 10년 된 사람들이 파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이 회전율이 7에서 10% 조금 넘어요. 전체 주택에서 1년에 거래되는 비중이 지금 거래 비중이 더 줄었지. 그걸 그래서 역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10년 정도 갖고 있는 게 평균이라는 거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10년 살았는데 이제
팔고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이제 전세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안 팔아본 거야. 막 예를 들어 이제 10억짜리가 30억이 됐잖아. 10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다주택자가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억이 넘어가면요.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12억 넘어가는 거랑 안 넘어가는 거랑 안 분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집이 딱히 빠지지를 않는데 왜 누가 팔아요? 제 얘기는 지금 파는 사람은 10년 동안 실거주 하다가 이걸 팔고 이제 더 좋은 데로 상급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급지로 가는 상급지는 비싼 데지 보통. 비싼 데인데 비싼 데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10억에 팔면 20억짜리 대출을 하고 뭐하고 땡빛내가 20억짜리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 10억에 팔아가지고 땡빛내서 20억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22억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거를 싸게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12억에 팔아야죠. 근데 풀파워를 해야 돼요. 여기서. 12억에 팔려요? 안 팔죠. 그럼 호가를 어떻게? 일단 호가는 12억에 내놔요. 네. 그죠?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지. 이사도 못 가고. 거래는 안 되고. 그죠? 근데 진짜 싸게 나와가지고 팔고 그만두는 거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겠지. 거래가 안 늘어나니고 뭐 실수요자들이 팔고 다시 옮기는 사람들인 거지. 이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수요자들 시장이니까. 그래서 10년이고 진짜 투자는 그렇게 안 하지. 2년 있다가 오르면 일만 세울래니까 팔고 넘어가고 이게 팍팍팍 옮겨 다니거나 일시적 1급 2주택으로 2년마다 계속 사파 하면서 가지. 해보지도 않고 막 그런 이야기 해. 안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매 주기가 짧아요. 10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투자자들은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강남에 투자를 했다, 안 산다, 이런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어요. 10억에 샀는데 전세 6억 끼고 사가지고 내 돈 4억 들어갔는데 이제 30억이 됐고 전세가 벌써 15억이야. 그러니까 6억에 전세 나는데 15억 됐다고. 그러니까 현금이 7억 이미 들어왔어. 현금이 이만큼 들어왔어. 벌써. 그러니까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 팔 일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팔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르는 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반전세를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월세가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매물이 쌓이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상급지랑 그 하급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사를 못 가고 호가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쌓이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요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사람들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잖아. 아니 지금 10년 들고 있었는데 투자를 하고 10년 들고 있었는데 이게 팔아도 1주택이라도 세금이 나온다니까. 1주택이라도 세금이 나오고 막 20억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1주택이라도 12억 넘어가는 부분에서 세금 냅니다, 여러분. 억 단위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막 엄청 오래 갖고 있으면 막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도 나와요. 비과세가 안 된다니까요. 비과세가 안 된다니까. 12억 이하만 비과세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파는 거고 만약에 팔아도 팔고 다른 걸로 옮겨 탄다는 거지. 그래서 쌓이는 거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려면 확 낮춰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확 낮춰서 팔라 그러면 호가를 많이 내려야 돼요. 결국 뭐냐면 매물이 쌓이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도 내가 그래프로 엄청 많이 보였어. 그리고 매물 매물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기가 쉽진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게 그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등록하고 가격이 올라갈 때 조금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거래를 많이 하고 싶으면 무조건 많이 올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입주자에는 무조건 허위 매물 비슷한 거라도 많이 올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입주할 때 많이 거래를 해놔야지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물량 자체의 신뢰도가 되게 낮다는 거야. 그럼 시기열이 짧아. 2021년부터 있어. 2021년은 그 불장일 때 매물 기준으로 지금 약 보합 상태의 매물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도 옮기고 여러 가지의 허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뢰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고.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네이버에 올리는 매물의 호가가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훅 내려서 만약에 호가를 내놓는다 그러면 진짜 뭔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내놓는 거니까 그거는 하락신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호가를 안 낮추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매주 월요일마다 호가를 취합하고 있다. 이게 10월부터 보는 거예요. 10월부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10월달까지 많이 오르다가 이제 보시면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호가가 제법 밑으로 내려오는 듯 했는데 줄어들다가 1월달 되니까 어때요? 다시 올리네. 그렇지. 이거 하나 쭉 올린 거 다 합쳐봐야 이거 하나 쭉 올린 거 작죠. 전체적으로 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12월이 바닥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많이 호가 많이 내려간 것 같잖아요. 0.04% 호가가 내려가. 서울 평균 기준으로. 5984 0.04% 내려간 거라고요. 0.04%. 폭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23년 4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락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 하락의 메커니즘. 팔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락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하락의 메커니즘이 전혀 동작하는 시기가 아니다. 폭락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 그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자 또는 소유자분들이 내놓는 건 팔고 전세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갈 곳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급하진 않고 또 그렇지. 그냥 굳이 깎을 이유도 없는데 그렇지. 저기 가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거네요. 그 필수세 시장에서 매도자가 중요한 거지. 매도자가 일단 싸게 팔아야지 그게 체결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싸게 팔 이유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는 건 필수세 시장에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 그 2022년에 빠졌던 거는 전세가 급락하니까 전세금을 내주려고 매도를 하면서 급매로 매도를 하면서 내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락의 메커니즘이잖아. 그 메커니즘이 그때 작동하던 시기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데 무슨. 근데 그 하락의 메커니즘 또 저희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역전세 나는 것까지 다. 그렇지. 월별로 역전세가 날 거고 언제 역전세가 끝날 때까지 다 예언했잖아. 다 말씀드렸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가을 정도 되면 역전세가 끝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내놓으니까 여름부터 움직일 거다 얘기했잖아. 그렇죠. 와, 그러고 보니까 자리 깔아야 되겠네. 근데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봤어. 역전세가 언제 끝날지까지 내가 다 예언해줬는데. 그래서 댓글 2개. 작년 하나는 내 거 고정 댓글. 작년 여름 이후부터 역전세가 끝나면서 이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지? 와. 근데 그때도 막 역전세 이야기 월 침 튀기면서 했어. 빅데이터 전문가님들도 많고, 애널리스트 출신도 많고, 양복 입고 나오고, 안경 쓰고 나오니까. 역전세 우리 뭐 추리닝 대충 입고 나와 동네 아저씨 아침에 막 눈곱만 띄고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네. 그지? 그렇게 우리의 그 흔적들이 성지순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안 본다는 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서울에서 집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지 뭐. 그지? 실제로 만약에 뭐 망고새님 영상이나 제 채널 통해서 이렇게 좀 접하신 분들이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사셨겠네요. 그럼요, 많이 샀죠. 와,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낯간지럽긴 한데 작년 초에는 그런 이야기 했죠. 이제 그때 돈이 얼마 없어요. 2억으로 집은 사야 되겠는데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B급, C급제 신축을 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봤거든.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 복귀.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동구 쪽에 있는 애는 갭 2억이었는데 보니까 한 호가 기준으로 이제 한 최소 2억, 많게는 11억에서 15억이더라고, 호가가. 11억, 그러니까 7억 중반 정도에 내가 얘기한 것 같아, 갭 2억으로. 맞나? 근데 뭐, 그래서 2-3억, 최소 2-3억 이상은 오른 것 같고, 호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오른 것 같고, 그 북쪽, 한강 이북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1억 이상은 오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거 이야기했지. 하반기부터는 이제, 여름 때 그때 뭐냐면, 선도지구가 언제 되냐, 뭐, 문제가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재건축이 다 돼야 오르는 건 아니다. 지금 특례로 내주니까 애기들 어리고 하신 분들은 9억 이하로 특례는 받아갖고 사시라. 학군이 있으니까 그냥 올해 장기전이니까 들어가 사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안 됐지만 올랐잖아. 선도지구 지정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많이 올랐단 말이야. 되게 만족하고 계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좋은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축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B급지, C급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많이 진행된 데가 많이 오를 거다. 실제로 나도 그때 3개 샀고. 그래서 그때 또 사신 분들 있죠. 그게 이제 12월 이때 가격 대비해서 보면 1억 이상 다 올랐어요, 벌써. 그런 거죠. 12, 1, 2. 다 서울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뭐 강남이니 뭐 반포니 이런 거는 그냥 능력 되시면 지금에 사서 오래 사시면 된다고 분명히 여러 번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그래서 2억 3억 있는데요. 이걸로도 괜찮나요?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6억부터인데 대부분 이제 9억부터 15억 사이를 많이 관심 가지시니까.
그렇죠. 그치. 아무래도.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대출도 잘 나와야 되고 아니면 생애 최초라도 돼야 되고 아니면은 뭐 분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은 지금 고가를 500, 1000만, 안전자리에 1000만 원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는데 그냥 이야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더라.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래서 1000만 원 더 주고 산 걸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고 그때 10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안 산 사람만 후회하더라.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렇지. 사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거지. 그죠? 1000만 원 안전자리에 올린다 기분 나쁘다고 안 사가지고 이제 안 사고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매도 걸리고 뒤늦게 사고 막 이런단 말이지. 마구서 잠실에 갔더니 안전자리에서 3,000원 올리는데요. 그럼 빨리 사.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이래요. 저는 가면 안전자리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제가 그러면 1000만 원 지금 당장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달라는 말씀 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협조해 주시는 걸로 하면 지금 당장 넣어드리겠다고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1000만 원 올려주지만 1000만 원 올려주고라도 뭐 몇천만 원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 당연히 1000만 원 더 주고도 살 수 있지.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딱 보면 단지에 매물 몇 개 없는데 내가 이거 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보다 호가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갔으니까 1000만 원 올려주더라고 해도 빨리 사는 거지. 3,000. 그럼 가격에 따라 다른 거지. 5,000. 3억인데 그러면 딴 거 사지. 3억 5천짜리 사갖고 5천 올리면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매물 이렇게 한 후보를 한 3개 정도 보통 잡아요. 3개. 후보를 한 3개 정도 해서 3개 정도 한 다음에 그 3개 중에 제일 좋은 거부터 이제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려달라 그래서 하고 웬만하면 하고 만약에 이거를 많이 올려달라 그런다.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올려달란다 그런다면 나는 뒤도 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하라 그러세요 라고 딱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500 올려달라니까 올려주네? 그러면 에이씨 2천만 원도 올려달라 그래봐? 막 이런 느낌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딴 데서 부동산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기엔 보통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지.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이랑 하면 되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 패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랑 하세요. 저 딴 데 알아볼게요. 딱 끊어버려 그냥.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다시 전화 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후보가 3개이기 때문에 얘기 안 되면 2번, 3번, 플랜 B, C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딱 하나 보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이거 부동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계약 안 하면 이거 계약 안 하면 아까 아침에도 전화 받았어요. 지금 계좌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장을 전화시키는 거지, 뭐 남편을 전화시키는 거지. 전화가 여보세요.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끊을게요. 방금도 전화 왔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하나 보고 왔으니까 쫄리니까. 사야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물건 하나에 휘둘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개 많이 알아보고 많이 돌아보고 후보가 많을수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그럼 지금 핵심지는 매도자 우위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좀 매수자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물건 잡을 때? 그 나올 때 그냥 사야죠. 올려달라 그러면 사면 되고. 내 얘기잖아. 그게 중요한 게 이거를 똑같은 몸에서 열이 나. 네. 근데 해열제를 줘. 근데 이 해열제가 당신한테 전혀 안 통할 수도 있어. 해열제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2개 이상 있죠. 그래서 이게 안 통하면 그 다음 이 해열제를 먹여보죠. 그럼 그게 통해. 근데 나는 처음 해준 게 통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가격에도 이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죠. 다양한데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 집을 사고 나서 이분은 분명히 2년 뒤에 팔고 비과세 되면 팔고 딴 데 갈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2년 단위로 보고 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애기들도 크고 했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최소 막 10년씩 살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반포내를 갔는데 비싸게 불러. 시세보다 막 5천, 1억씩 더 불러. 그러면 그래도 사야 된다는 거야. 왜? 아니면 자기 집이 아니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안 좋은 걸 사가지고 안 오르는 걸 사가지고 그 주변에서 원하는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애를 키워야 돼. 계속 애기 맴돌 거 아니야. 주변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많이 오르고 얘는 조금 오를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1억보다 훨씬 더 손해볼 거야. 근데 투자야. 그러면 다르게 봐야죠. 투자는 일시적 1개국 2주택을 하거나 투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옮겨 타서 수익률 위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당장 짧게는 보면은 많이 오른 데보다는 약간 들어오는 옆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무 BMW 520D가 사고 싶은데 520D를 보고 와서 다 보고 왔는데 할부
금리가 너무 높네. 돈도 연끌하면 될 것 같은데 와이프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무리 됐어요. 그래서 내가 320i를 샀어. 320i를 사는데 320i도 좋잖아. 320i를 타고 이제 센차 뽑아가지고 길을 돌아다니면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은 520D밖에 안 보여.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내가 그거 사고 싶었던 그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집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항상 이게 A라는 데 있고 B라는 데 살고 만족하지만 항상 여기를 그리워하게 돼. 그래서 그때 1억 더 주고라도 살 걸 그랬어, 여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길게 보면은 조금 올려달라 그러더라도 사시는 게 맞고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항상 살 때 꼭 30억짜리를 살라고 하면 30억이 그냥 막 10억이라고 하자. 10억짜리 살라고 하면 막 딱 저스트하게 10억을 들고 가지 말고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좀 더 유두리가 있어. 왜냐하면 딱 10억 맞춰서 가면은 10억 5천 부르거든. 사모님 그건 나갔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신랑하고 돌아오게 된다니까. 그치. 딱 5,200만이라 했고 5,200만 딱 준비해가는데 할부 이자가 500이야. 그럼 어떻게? 그냥 옷이 그러면 바로 320D로 가요. 320D로 가야지. 토어제 해제된 엘스 처분하고 잠오나 장미로 옮겨 타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네. 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인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이게 가치관이죠. 가치관. 엘스도 좋은데 엘스보다 잠오나 장미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나는 무조건 돈이 되는 대로 가야 되겠어. 미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어. 왜냐하면 가보면 상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라고 하면 인테리어 빡세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1억씩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5천만 원 1억 더 주고 해가지고 살겠다. 괜찮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 나는 안 된다. 그 오래된 집에서 못 산다. 가보면 노수리도 있거든. 못 산다. 주차 어떡할 거야. 언제 현타가 오냐면은 엘스 지하에다 차를 대놓으면 어떠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밖에 안 나고 안 추운 데 타고 사무실 지하에 딱 대면 또 춥지도 않고 그래서 반바지 반팔 입어도 돼 다시. 그런데 이제 그 회사 끝나고 이제 장미에 왔는데 잠주에 오였는데 자리가 쫙 끝에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멀어. 그래서 했고 어떻게 좁은데 어떻게 이렇게 주차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알지 뭔지 이렇게 너 답했다. 딱 됐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막 내릴 때도 이러고 내리잖아. 내리는데 왜 현타가 약간 와. 옷에 다 묻고. 그렇지. 막 옷도 뚜껑에 걸리고 막 그래. 현타가 와. 근데 아침에 왔는데 눈이 엄청 온 거야. 내렸는데 아침에 여기서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딱 일단 유리를 이렇게 막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돼. 그러면 카드를 꺼내갖고 하는데 유리가 긁혀요. 그래서 막 현타가 와갖고 문을 열어. 이렇게 타고 히트를 한참 돌렸는데도 시간은 짜깍짜깍 하고 있는데 그 앞에가 안 보여. 그렇죠. 그럼 현타가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오케이다. 그러면 당장 가야 된다. 당장. 어차피 그 두 개는 그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그 지금 한 채이시고 실거주 의무. 그래서 미래의 대장은 어차피 잠시주공 5단지고요. 장미는 미래의 대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어깨를 나란히 할 거 아닙니까? 부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공 5단지에 조금 빠르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거든 실제로. 물론 분담금은 장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당장 내가 이걸 이렇게 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면 좀만 돈이 많다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 들어가서 쉽지 않아요. 근데 현타 아까 얘기했죠. 그거 할 수 있으면 가시고 그게 아니면 장미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잠실에 이제 대장, 부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잠내하고 잠실 르엘이 올해 입주하는데 그것만 입주하고 나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 거면 빨리 가라. 내가 보기 빨리 가야 된다. 실거주 되시면 가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한강뷰는 장미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의 접한면이 훨씬 길거든요. 잠실주공 5단지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길게 생겨요. 길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렇지. 장미는 좀 약간 장방형으로 생겨서 훨씬 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잠실주공 5단지 한강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공 5단지 이쪽에서 보니까 서쪽 뷰가 쫙 이렇게 나오고 장미는 대신에 서쪽 뷰도 나오지만 동쪽 뷰가 잘 나오겠죠. 그런 거 또 고려해야지. 왜? 분명히 조합원은 전세대 한강뷰 안 해주면 쉽지 않을 거거든. 전세대 한강뷰를 해줄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한강뷰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어쨌든 제가 사정에 맞춰가지고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든 사시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현타
그 눈 왔을 때 현타. 아, 그 정도 현타는 뭐. 막상 되면 또 기분이 안 좋아. 좋진 않아. 내가 집을 30억짜리 샀는데 내가 이 아침마다 긁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구축인데 막 1억 넘게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그냥 그 집 밖은 모르겠는데 집 안에서라도 호텔처럼 살고 싶다.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아침에 현타는 오죠. 눈 오면. 반포 푸르지오와 같이 최상급지 소단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망고쌤. 반포 최상급지 푸르지오면 그 길가에 붙어있는 나홀로 단지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치? 그거가 제일 싼 게 이상하게 싼기 때문에 눈이가 반포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왜 싸요? 나홀로야. 딱 봐보면은 나홀로야.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해도 연식이 15년 넘으면 리모델링 되긴 한데 그것도 연식도 이제 이게 막 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들. 강남에도 주택 많잖아요. 신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택 많잖아요. 청담동에도 주택 많아. 사이에 나홀로 아파트들 이렇게 있어. 그런 것들이 가격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거래는 별로 없지만 그 전체적인 추세는 똑같이 따라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지금 다른 데랑 가격 차이가 있잖아. 그 가격 차이가 금액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가 10억이고 얘가 5억이면 이제 50%고 5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0억이 되면 얘가 15억이 되는 게 아니라 50%를 따라 10억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은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가 뭐냐면 일단 사고 나서 잘 팔아야 돼. 잘 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 중간에 급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홀로기 때문에 거래가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 팔아야 돼. 안 그러면 팔리지도 않고 많이 깎고 나와야 됩니다.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잘 팔고 나와야 된다. 중간에 만약에 돈이 급해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확 깎아서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생각이다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에 좀 대단지 약간 거기보다는 좀 외곽으로 가시면 되고 반포란 타이틀이 꼭 필요하고 급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애기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내 느낌상 다른 사람이 안 그러더라도 너 지금 못 있냐? 나 프로지오 살아? 있잖아. 그런 거에서 마상을 조금 안 입는다면, 뭐, 저는 안 입고, 그 다음에, 거래가 활발할 때 그때 매도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성비를 따지시는 거잖아요. 그쵸. 가성비는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대단지 약간 반포 말고 딴 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은 편할 수 있어. 23년도에 리센치 살려다가 좀 더 주고 강남 가자 해서 역삼 푸르지오 매수했는데 호가가 뒤집어졌네요. 개나리 아파트 라인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대치동 강남 이런데 막 역삼동은 조금 그래. 역삼동 좋아하는데 전.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그런 거지. 그쵸. 그렇죠. 주택가도 많고 일단 그리고 약간 이제 테헤란로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테헤란로에 붙어 있는 아이파크가 제일 싸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쪽이 좀 되게 멀었어. 강남이고 대치동 근처긴 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애기들 학원 공부시키는 건데 그 학원이란 게 옛날에는 엄마 아파트 뒤쪽에 다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학원가가 점점 확장이 돼갖고 롯데백화점, 옛날에 그레이스백화점이었나? 롯데백화점 그쪽으로 계속 가구거리 있던 데 그쪽으로 신축이 들어오면서 계속 학원가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레미안 그레이튼마저도 가격이 이제 옛날에는 외곽이라서 별로 주목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레미안 그레이튼이 세브란스 병원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랑 그 역삼역 이제 선릉역 앞에 있던 아이파크랑 가격대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갭도 비슷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런 것처럼 거기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 두 곳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치. 앞으로 평가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근본적인 입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학원이니까. 서울 이야기부터 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분양한 서울 강북권 미분양 물량 매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원 서울원 아이파크,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 성북 창경궁 롯데캐슬 아직 미분양이던데요. 앙스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아니고 투자로 접근하시고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입주가 많이 남았으니까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냐. 음. 이런 거다. 그럼 2, 3년 뒤에 그 등기를 칠 거냐, 중간에 피해를 받고 나올 거냐, 그런 거를 잘 고민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실거주인지 뭔지에 대한 얘기는 없으셔가지고. 근데 이걸 사놓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오르면 파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등기를 칠 수도 있는데,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의 그 가격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미분양이 낮겠지. 근데 지금 서울에 그 돈으로 신축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2025년 연말만 돼도 벌써 그때 그거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 건데, 2025년 연말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지나고 나면은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14억이면 10% 계약금이면 예를 들어 1.4억,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어딨냐고, 서울의 신축을. 그렇잖아요. 그 정도 입지를. 그렇지. 그냥 뭐 약간 지금 조금 비싸니까 그런 거지만 2, 3년 뒤에 입주할 때쯤 됐어도 그렇지, 이 가격일까? 생각을 해봐야지. 14억인데 사실 14억인데 그 이문희경 뉴타운이나 84 기준으로 장인 뉴타운 이런 데 가보면 지금 그 가격이거든요. 호가가 14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문희경 뉴타운이 지금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반기 재단고 나면 이제 거기도 입주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이제 그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란 말이야. 거기서. 그 서울 오다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래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저기 장기 미분양인 그런 데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데는 주변 시세랑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2, 3년 뒤에는 과연 1억, 2억 미만의 돈으로 84 기준으로 2억 미만의 돈으로 서울에 신축을 사놓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신혼집으로 지금 성동구 신금호동 신축 매수 예정인데 강남 3구 가기엔 돈이 부족하고 점점 최상급지랑 멀어져서 무섭습니다. 신혼인데 강남 3구를 노렸지만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 그러면 신금호 쪽도 가격이 신금호 쪽도 24평이라도 10억 넘지 않나? 10억 넘을 텐데. 그러면은 강남 3구로 가고 싶으면 나 같으면 신혼이면 네. 그건 나는 월세 살고 그냥 캡 투자를 해놓겠다. 강남에다가. 저라도. 그 가격으로. 그치. 생초면 가격이 상방이 없잖아. 상방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잘 연구해 보시면 또 의외로 괜찮은 걸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연구 한번 해보세요. 생초 한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혼이면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찾아보시면 신혼이면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가정하고 혼인신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불리가 되게 많이 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이면 지금 당장의 무게가 중요한 건지 10년, 20년 뒤가 중요한 건지를 잘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나는 과감하게 베팅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혼 때는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신혼 때는 집이 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작고 좁을수록?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는 기본이 거의 뭐 84까지도 그렇습니까? 막 예.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렇군요. 5구도 감지덕지 했지 않습니까? 네. 5구가 뭐야? 그쵸. 1라도 괜찮죠. 그쵸. 예. 근데 뭐 요새는 뭐 84, 뭐 방세계 화장실 두 개가 기본이니까. 방삼화이. 오빠 뭐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어 뭐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지. 곤란하네. 네. 그러면 내 화장실은 여기, 오빠 화장실은 여기? 오빠 똥냄새 많이 나니까 이쪽에서 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편익이 중요한 건지 미래가 중요한 건지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신고모의 신축을 사는 거는 크기 신고모 쪽은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완성돼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신금호 16구역 뭐 이 정도가 이제 뭐 그나마 재개발해갖고 이제 막 관심 많고 그 건너가면 신당 8구역 이런 데 관심이 많던데 네. 당장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이 재개발을 사기는 힘들 거니까 신금호는 그것 두 개 빼면 거의 완성돼가는 동네이고 마포도 비슷하고 약간 네. 부가현 뭐 2, 3 빼면 비슷한데 그러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완성돼가는 동네보다는 아무래도 그리고 송동구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서. 나는 월세 살면서 편안하게 월세 살면서 그냥 강남 3구에다가 집을 생애 제초나 이런 거 활용해갖고 사놓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혼인신고가 아직 안 됐으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딥하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애 최초는 이미 다 써서 둘 다 써가지고 안 되고요. 그래요? 갭 끼고 사두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 출산도 고민 중이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나도 아기 어릴 때, 첫째 어릴 때 네. 막 집 사놓고 막 여러 개 사놓고 있잖아요. 막 싼데 이런 데 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아기한테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을 사놨으니까 미래에는 많이 오르겠지 하는 감정하고 이게 두 개가 양쪽에서 막 이렇게 천사와 악마처럼 약간 포크 들고 와가지고 찌르고 막 이러고 싸우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네, 그게 네. 막 혼란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시점에 2019년에 잠실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화이팅입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목동 84 시세 어디까지 보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를 목동은 84 시세를 이거는 좀 말해도 되나? 목동을 이제 우리 멤버스 톡방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여러분은 목동이 신축이 되면 지금 기준으로 신축이 되면 얼마까지 갈 것 같냐? 이렇게 설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 일단 미니멈 7천, 평당 7천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25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죠. 25억 정도 미니멈으로. 그렇죠. 당장 봐도 7천이면 37에 21, 25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미니멈인 거야, 7천. 근데 그 7천만 원 기준으로 있잖아요. 지금 공사비 800 해가지고 사업성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거기는 뭐가 좋냐면 장기 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애기 낳아도 애기 키우면 살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건데 뭐 구축도 괜찮다, 살 수 있다, 애기 키우면 살면 되지 이런 마음 있으시면 목동도 괜찮고 분당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사십시오, 빨리. 안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멤버스에서 그 사업성 계산한 거 보면 기절할걸? 어마어마해.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알려줄게. 내가 방송이라 말을 세게 못하겠다. 7단지 7단지 아니라도. 사요? 7단지. 당장 사요, 빨리. 7단지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어디 될지 모르니까 분당하고 똑같아.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장기 거주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가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당장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 갑자기 뭐 분위기 안 좋아지고 뭐 서울시장이 갑자기 뭐 큰 꿈을 안고 뭐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재건축 폭망했나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 또 마음 심숭생숭해가지고 막 그때 신축을 사지 그랬어. 이런 신축을 사지 그랬어. 막 이걸 왜 샀어? 왜 사가지고 입고 생활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보면은 목동이 신축이 되고 나면 참 서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기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의. 분당도 마찬가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서쪽에서는 목동 말고는 대안이 없다니까. 마곡이 많이 못 오르는 이유가 목동 때문에 그래. 목동이 없었으면 마곡이 더 올랐을 거야. 마곡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목동이라는 그리움이 항상 있잖아. 내가 아이들 크면 목동으로 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만 목동으로 가요? 목동이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만 가잖아요. 그럼 마곡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곡에서 유출이 생기는 거죠. 고소득자들, 고자산가들의 유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곡이 급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곡은 서울 평균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좋을 건데 고소득자들이 유출이 된다는 거는 상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를 조금 낮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목동으로 가는 게 낫지 않니? 이런 거죠. 근데 마곡이 너무 좋잖아. 가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막 딱 봐도 막 지산도 많고 일자리도 많아 보이고 한데 목동은 가보면은 이제 약간 회색빛에다가 그렇죠. 약간 전체적으로 톤이 다운이 돼 있잖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뭐 깔끔한 아파트보다 문 딱 열었는데 보면 옛날에 그 오크색 기둥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그렇죠. 막 오빠 이런 데를 어떻게 살아? 막 이러면 또 마음이 조금 심쿵해하고 막 이게요. 또는 막 나는 자기 여기 못 살겠다 막 이런 거 하면 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게 신축이 된다는 생각해봐. 어디다 포커스를 둘 거냐. 마곡도 좋습니다. 마곡도 좋다. 근데 결국에 서쪽에서는 목동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신내불광은 엄청 많이 변했죠. 특히 이제 그 산비탈에 북한산 땡땡 아파트들 들어오고 시작하면서 산비탈 그 구릉지가 개발이 많이 됐죠. 특히 그쪽이 빨랐고 그쪽에 신축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높은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그쪽을 모르던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모르고 있고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뭐야? 우리 동네 이 가격이? 막 이래갖고 1차적으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산비탈이 아니라 더 아래쪽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살기 좋았던 쪽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거기가 되게 좋아요 1구역이랑 그다음에 물광 아니고 불광 5구역이랑 네. 그리고 저기 뒤에 갈현 아리까리하지만 갈현 1구역이랑 이렇게 네. 거기가 이제 그 진행이 많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산비탈에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 상당히 확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 투자로 보거나 실거주로 볼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입주가 안 되니까 재건축 쪽은 재개발 쪽은 입주가 안 되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제 크기가 그 상단이 올라가니까 아까 여기 톡에 있던데 수색 증산 뉴타운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네. 8구역이 이슈가 많은데 8구역이 이제 교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불거지긴 했지만 다 된 밥을 포기하지는 못해요. 아마 또 될 겁니다. 그거 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 완성이 되면 또 그 옆에 증산 4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재열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2개가 또 있죠. 마지막 7구역이랑 그 하나 더 있죠. 그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길게 보면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돈이 되는 건 맞는데 공부를 해야 돼. 왜? 멀쩡한 집이 아니니까. 아파트도 어려운데 이 썩은 빌라가 어떻게 아파트가 돼요? 막 이런 초보들한테는 권하지는 않는데 조금만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14억 정도 신축 호가가 나오는 데는 진행이 매우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진행이 빨라질 거다. 올해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선점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실거주가 안 되니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괜히 또 샀다가 진행 안 되면 또 내역할 거 아니야. 초보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부 좀 된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좋은 게 별로 없을 거다. 5년 뒤 귀국 예정인데요. 왜냐면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멀리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귀국 예정인데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할까요? 5년이면 빨리 사놔야죠. 5년 후에. 5년 뒤에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건데. 서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죠. 서울 위주로 공부하셔야죠. 너무 추상적입니다. 아파트 공부를 하셔야죠. 금리라든지 그 돈하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데. 방이동 코오롱 보유 중입니다. 고속도로님이? 네. 방이동 코오롱이요? 네. 이게 좀 애매해. 코오롱이. 왜냐하면 네. 이게 다 재건축이 되는데 거기는 재건축을 다 하고 있는데 방이동 오금동이 지금 사실 우리가 자주 갔잖아. 핫플레이스거든 지금 솔직히. 이제 2025년에 또 핫할 거거든. 더 핫할 거거든. 그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뭐 이야기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근데 코오롱은 이제 진행되는 게 아직 없어. 연식도 좀 있고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동에 다른 곳들이 뜨면 거기도 따라는 가겠지만 따라는 갈 거야. 그냥 어차피 지금 뭐 그 당장 팔 게 아니라면 홀딩이다. 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왜? 뒤에 뭐가 이렇게 말줄임표가 있는데 지금? 그 비과세 되면 팔고 딴 거 가지고 옆으로 가. 한양 3차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이런데 바꿨으면 발음이 있는 그 옆에 삼익 막 많잖아. 삼익도 있고 뭐 미도도 있고 많잖아. 빨리 미중도 있고 막 빨리 갈아타 빨리. 빨리 이거 그게 지금 줄여져 있어갖고. 갈아타. 5년 뒤에 들어오면 그게 완전 달라져 있을 거야. 갈아타. 비과세 되면 빨리 갈아타. 지금은 거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갈아타 빨리. 지금 급하다.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줄여져 있더라고 이게 지금 말을 아끼시더라고.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나를 안 되겠는데. 두 명 다 근무지는 양재이고 시드는 5억 정도이고 공기업 대출 가능합니다. 잠실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매매 가능할까요? 두 명 합 연봉 세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시드 5억, 현금 흐름 1,000만 원. 아니 5억이 있는데 공기업 대출 얼마나 될까? 그럼 뭐 따글따글 모으면 공식적인 주택담보대출 외에 한 7억, 8억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될까? 그치, 7억, 8억 정도 있고 이자는 한 달에 500 정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DSR 50%. 500? 세후 1,000이니까 500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2명 사는데 500이면 살 수 있지.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그 정도? 난 700도 내겠다 나 같아. 그 정도입니까? 아니 이거 내 쓰고 남은 걸 저축하고 이자 내는 게 아니고 이자 먼저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렇지?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1년 뒤에 결혼인데 과감하게 하면 되지. 근데 잠실 쪽에 간다면 잠실 쪽에 근데 7, 8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전설적인 잠실의 투자자 또 소쿨님이 계시잖아요. 네. 소쿨님 우리 옆집이니까 우리 옆에잖아. 그러니까 리센치의 소용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는 있겠다 싶은데 글쎄 그 가격이면 그럼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회사 대출은 또 쌀 거고 그래서 그 대략
대출 빼고 현금을 따글따글 모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싹 다 모아서요? 그러면 가락동이 끝자락이라도 가야 되겠네.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네. 우리 갔다 왔잖아. 가락동이 끝. 아무도 안 봤지만. 안 봐봐. 지금 5분 방해가 뜨면 또 다 그냥 알아서 뜰 건데 왜 이렇게. 왜냐면 송파하면 잠실이고 잠실하면 그렇지. 엘리트 딱 여기까지만 뭐 5단지나 장미까지만 아 근데 타크리오 요 정도까지죠. 한 20억씩 내는 거 대출받아 살 수 있으면 사면 되는데 24평이라도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20억 되면 뭐 지금이랑 사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길게 보고 살 거냐. 근데 여기는 신혼부부니까 이제 1년 뒤에 결혼하실 거니까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녀야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 사실.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이나 이제 다주택에 대해서는 좀 징벌적이고 시각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불려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젊잖아, 몸이 가볍고. 그리고 장롱 같은 거 사지 말고 집 많이 늘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 되는 범위 내에서 꼭 잠실이 나중에 잠실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 잠실을 갈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그 지금 있는 돈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2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하나 더 매수하고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나 비과세하고 이동 갈아타는 거 이런 전략을 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5억 있고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생애 최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1년 남았습니다, 1년. 그러니까, 아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새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세입자인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후순위 대출 받아도 양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깨지지 않는다면. 그러네? 그럼 뭐부터 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복잡하구나. 그러면 일단 깨우시고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시드가 5억인데 부모님 도움이 2억 정도 있어서 7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공기업 대출은 일반 공기업 대출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기업에서 대출 받는 거는 이자도 싸지만 또 그 주택담보대출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10억 정도 되고 대출 받으면 15억까지도 가능하겠는데 13억에 15억 사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범위 내에서 레인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내면 딱 맞잖아. 맞아. 잠실에서 거기 딱 맞아 여기. 네. 내 말이 폼이 안 나잖아요. 그치 안 날 수도 있지. 13억에서 15억 사이로 이제 해서 빚을 많이 내세요.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연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치? 많이 내시고 빚이 많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아끼게 돼 있고. 그래야지 오늘의 내가 바뀌고요. 오늘의 내가 바뀌어야 미래의 내가 바뀌는 거죠.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에 좋은 일만 바라면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젊을 때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연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연끌은 없다는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그런 거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국가에서 DSR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끌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소득의 40% 내는 게 힘듭니까? 신혼부부 둘이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세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400만 원 내는 게 힘듭니까? 나 같으면 700만 원 내고 700만 원 내고 300만 원으로 쓰겠습니다. 300만 원 맞춰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바뀌지. 이전해야 되는데 어딜 회사를 안 가고 어딜 월급 올리려고 노력 안 하고 어딜 돈을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을 때는 결혼하고 일 때는 최소한 1, 2년은 둘만 있어도 좋잖아요. 어디에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생각보다 있잖아요. 생각보다 월급은 빨리 올라요. 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 월급 나오면 쓸 돈 진짜 50만 원 정도 빼놓고 전부 다 중도상환하고 이자 갚는 데 썼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쓸 일이 없습니다. 돈 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더라 이거죠. 술도 안 드셨군요? 술이요? 회사 법인카드로 먹었죠. 왜냐면 그때는 2000년 초반에는 기업들이 너무 잘 되고 투자도 많이 들어갔고요. 회사의 회식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몇십만씩 나왔어요. 그럼 그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파트장님이 그 법인카드 갖고 와고 저녁에 막 호프 나왔어요. 팀비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년 지날 때마다 반씩 줄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점심에 베니건스에서 밥 먹고 그랬죠. 베니건스 좋았는데. 응? 그치, 그때 베니건스 좋았죠. 점심에 베니건스. 그랬죠. 몬테크리스토라고 아십니까? 베니건스 메뉴. 그렇지. 이게 막 쌓아놓은 거. 그거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소주 1,000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신혼 때는 그렇잖아. 마트에 가가지고 그 싸구려 와인 한 잔이라도 사가지고 그 까망베르 치즈에다가 딱 해서 먹으면
좋잖아. 많이 안 마셔도. 그치? 그럴 때는 젊을 때는 그런 게 또 있잖아.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 젊을 때는 그냥 눈곱만 떼고 나가도 예쁜데 나이가 들면 막 돈이 많이 들어. 치장을 많이 해야 돼.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옷도 막 신경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돈을 많이 안 써도 잘 살 수 있어요. 신혼 초에 폼 좋던 애들 있잖아요. 15년 지나고 다시 만나면 잘 안 나와요, 모임에. 아,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치, 바뀌어 있지.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불쌍해. 월급은 다 비슷한 회사 들어가는데 10년, 15년 전에 불쌍해. 불쌍한 애들 되게 많아. 아, 그 생각도 불쌍하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아 그런 쪽.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집값을 내렸다면서 나를 아, 알아요? 째리는 분인데 내가 뭐 얼마 정도 많이지는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그 부동산에 관심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지. 그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지. 좋은 친구들인데 이게 그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도록. 성격 되게 좋으시네요. 우리는 그냥 별로 이렇게 싸워버리잖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 과거 얘기만 하죠.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난 미래를 얘기하고 싶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만남으로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고 하니까 가끔씩 만나고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뭐 알아서 다 잘 살지만 다 대기업 들어가고 대부분 대기업 들어가고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한 회사 들어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 나는 뭐 중간에 나왔지만 그 똑같이 비슷한 월급 차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집을 사고 재테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랑 그냥 enjoy your life 한 친구들이랑은 이제 자산 면에서는 물론 뭐 자산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지. 그게 이제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젊을 때는 그냥 까망베르 치즈 하나에 싸구려 와인 하나 있어도 행복한데 나이가 좀 많이 들면 행복이 좀 달라지니까 포인트를 뒤쪽에 둘 건지 앞쪽에 둘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40이 되면 재미없을 것 같잖아. 40대도 재밌는 일 많고 그치? 50대도 재밌는 일 많고요. 인생은 10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60, 70대도 우리 엄마도 되게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재미없을 거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젊었을 때 뭐 해도 재밌으니까 너무 아끼고 잘 살면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결론은 12월이 저점이었다. 그렇지. 12월이 저점이었다. 나는 12월에 새 차 샀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통계적으로 볼 때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그 감정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국 때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댓글에 이 시국이 이런데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냐 사람들은 다 나라 걱정하고 있는데 네.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부동산은 알아서 잘 가더라는 거지. 이게 필수제의 특징이에요. 시국이 어렵거나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저녁에 자야 될 집이 필요한 거는 배남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보다는 2025년이 시작이 더 좋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2월달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심리 올라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상반기 끝나고 나면은 서울 주요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고 앞으로 그 이후로는 3, 4년 동안 계속 입주 물량이 1980년대 후반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매우 두근두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위주로 해서 본인 실거주 집은 올 상반기에 매수하신다면 강력 추천이다. 강력 추천.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 하지만 급등은 생각하지 말고 스트롱 바이 해라. 그리고 길게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5년, 10년 뒤에도 10년 뒤에 돌아봐서 망고쌤 말이 맞았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